재테크.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의 유행처럼 사용된 말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머리만 써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신세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재테크 열기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굴까? 재테크에 열중했던 당신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재테크로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바로 은행이다. 은행은 조그만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채 당신의 투자에 올라타 수익이 오르면 그만큼의 수익을 얻어갔으며, 설사 당신의 투자가 실패해도 웃으며 칼같이 수수료를 떼어갔다. 제대로 알아보고 뛰어들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은행과 함께하는 재테크 게임이다. 은행은 그저 기업일 뿐이다. 은행은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며 이웃도 아니다. 그저 당신에게 금융상품을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 말은 곧 당신과 은행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은행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은행원들은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한다. 만약 당신이라면 본사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지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깐깐하고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을 공략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순진하게 은행원을 믿고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공략하겠는가? 그래서 6, 70대 노인들, 금융 지식이 별로 없는 주부들, 갑작스럽게 보상금이나 퇴직금을 받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과거의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 이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쉽게 은행에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은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은행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에서 읽어드렸던 책 자본주의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조금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매체에 나오는 광고를 보더라도 은행은 나를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금융 등등의 멘트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은행에 갔을 때 은행원들이 친절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은행 상품의 무지한 고객들의 돈을 지켜주고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금융회사, 즉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본들의 국내 은행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영리 위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대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 중심이라기보다는 주주 중심적인 회사로 전환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점점 그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과거에는 시중은행들이 일부 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기업들을 위해서 산업자본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공적인 기능보다는 주식회사적인 기능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성격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은행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과의 거래를 안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르면 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은행과의 공정한 거래법이다. 우리는 은행원들이 모든 금융상품에 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의 수는 1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개수는 세계 1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개가 넘는 금융상품을 은행원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을 다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품을 판매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대한 책임도 지지 않지요. 다음으로 후순위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은행이 금리를 많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와, 좋은 상품인데? 라는 생각부터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실제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란 위험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로 후순위 채권으로 인한 그 사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각종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까지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 대신에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환골탈태를 하게 되죠.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은 제1금융권의 은행이라는 이 말과 착각하기 쉬워서 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축은행이라고 띄었으면 안 된다는 말만 썼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은행과 그냥 저축은행, 이 두 차이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요? 송승용 희망재무설계이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신용금고죠. 쉽게 말하면 개인금고이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회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은 은행과 혼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서 이자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왜 이자를 많이 주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의문을 품지 않고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하면은 이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 이자가 높을 수는 없으니까요. 2012년 당시 피해자들이 후순위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하고 저축은행도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객들한테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저축은행은 장기 고수익 특별상품, 연 8.5% 확정금리 등의 이런 좋은 말만 안내장에 써놨고 후순위 특약이라는 용어를 표기해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후순위라는 말도 아예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후순위 채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원금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라면 먼저 돈을 돌려받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들은 순위가 밀려나서 모든 부채를 갚은 후에 순위가 돌아옵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위험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선순위 채권보다도 후순위 채권의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도 높은 데다가 만기도 깁니다. 보통 한 5년 반 정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축은행이 왜 이러한 후순위 채권을 파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후순위 채권을 파는 이유는
바로 BIS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BIS 비율이라는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3%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 1%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BIS 비율이 5%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 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금 같으면 은행 측에서 보면은 빚이죠. 언젠가는 고객한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채니까요. 하지만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힌다는 말과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야 할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건전성이 높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은행의 말만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너무 몰라서, 너무 믿어서, 그리고 너무 순진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아직도 많은 은행장들이 새로 취임할 때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뺏지 않겠다는 말을 하곤 한다. 과연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 한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희망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은행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다.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하게 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낮아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낮아진다. 이자율이 높은 위험한 상품에 투자해야 고객이 은행에 돌아오는 이익도 많다. 그렇다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은 그런 위험을 애초에 고객님의 탓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물론 저금리 시대에 8에서 10%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지 모른다. 금융회사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위험한 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적금, 대출처럼 간단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복잡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잡한 상품일수록 설명할 게 많고 또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상품일수록 금융회사한테 이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금융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다 보면 불안전 판매의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은행의 말에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은행은 때로는 나의 편이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펀드 가입에 대한 권유를 은행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혹시 의심을 전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은행원이 그 펀드 가입을 권유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펀드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수익률이 좋은 펀드인지 아닌지는 그 표에 나와 있는,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행원의 말만 믿고 펀드를 가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간접 투자라고 해서 제가 직접 삼성은행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 말하자면 펀드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그 돈을 관리를 해주는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돈으로 대신 간접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저희가 투자한 돈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손실이 되었을 때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펀드 상품 역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금을 잃어도 수수료는 내야 한다. 펀드 상품을 구매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다. 여러 사람이 펀드를 구매하고 돈이 모인 후 그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결코 은행이 아니다. 은행은 그저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역할과 그 판매한 대금을 잠시 맡아놓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한다. 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심 고마운 마음까지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상품을 팔 때 수수료를 챙기면 선취, 나중에 챙기면 후취, 또 상품 구매 후 90일 이전에 다시 되팔고 싶다면 그때까지 생긴 수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말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내가 10만 원을 내면 펀드 통장에는 9만 9천 원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왜 1,000원이 모자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1,000원이 모자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모자라는 1,000원은 바로 은행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선취 수수료 1,000원이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탁회사와 투자운용회사에도 매번 보수를 주어야 한다. 펀드가 잘 나가서 그나마 50% 이상의 이익을 낼 때에는 그나마 괜찮다.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보수를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탁회사와 운용회사가 수익을 못 냈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수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다. 수익이 안 나면 결국 원금에서 주어야 한다. 해외 펀드에 투자했던 김수철 씨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수수료를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산을 했고 또 상환 기일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줄 때에는 일방적으로 회사 자체의 이익금을 먼저 챙기고 이익이 없으면 고객의 원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판매 보수가 1% 높아지면 투자자의 수익률은 0.31%가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1%가 뭐 그리 큰 돈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매월 40만 원씩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30년 후에는 무려 1억 4,600만 원의 돈을 수수료로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수수료라는 것은 0.1%라도 아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1순위는 무엇일까? 당연히 보수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상품이 절대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그저 보이는 비용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또 있다. 그 비용은 바로 주식 매매 수수료입니다. 즉,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증권 거래가 빈번할 때마다 매매 회전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산운용회사가 우리가 모아둔 예를 들어 100억 펀드로 주식을 다 샀다가 그대로 팔면 매매 회전율이 100%가 되는 거죠. 두 바퀴를 돌리면 200%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전율이 높을 때마다 고객은 그 매매 수수료를 그대로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수수료가 높다는 거고 이는 곧 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펀드를 살 때에는 매매 회전율을 꼭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대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도 아파지고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은행을 거래하고 돈을 불리고 부자가 되고 투자를 하고 해야 하면은 금융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어렸을 때에 어떻게 부모의 손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금융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길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경향이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6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위험 관리와 보험 영역에서는 86.3점이 나왔고 가장 낮은 점수는 신용과 부채 관리에서 68.8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은 전혀 높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어쩌면 부모들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경제 공부라든지 금융 그런 지식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빈부의 차처럼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에게는 가난을 되물림해 주지 말자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가정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정보의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요. 금융 흐름에 이것을 제대로 타지 못하게 되면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경험을 취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어딘가에 멈춰 있다가 돌기도 하고 내 주머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흐름을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졌죠.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해 주는 곳이 금융기관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일반인들과 금융회사는 별로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저금이나 좀 할까 생각하는 것 외에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죠. 그러나 금융상품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금융업은 더 이상 산업의 지원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죠. 갑자기 병이 나서 목돈이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보험 상품에 들 수도 있고, 여윳돈이 있어서 돈을 굴리고 싶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금의 형태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성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금융 덕분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금융의 기본 원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은행도, 펀드도, 보험도 모든 금융 상품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난다던가 제 스스로가 금융 지식을 키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독립재정상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재정상담사는 금융상품 제공자, 즉 보험회사와 은행 등을 대신해서 금융상품을 팔게 되기 때문에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거나 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 소비자들 각 개개인에 맞추어서 상품의 플랜을 짜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금융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원이나 은행에 소속된 금융 자문들 또는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신 분들이죠. 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어느 특정 금융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고객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립재정상담사가 정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파트는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법무법인 한누리 전영훈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서 언제든지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런 분들을 그대로 투자자 개념으로 두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언제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 투자자라는 개념과 다르게 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처럼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생긴 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문제는 이 법의 시행 이후 금융사 창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역시 법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간편하게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로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 게으르고 순진하고 무지하다. 은퇴자금 거덜내도 투자 자문사, 증권사는 주식형 펀드 추풍 낙엽 신세, 증권 전광판 앞에 온통 노인들, 내 노후자금 한숨, 투자 손실 비관, 증권사 직원 자살 등 지난 1년 동안 금융 관련 사건만 모아놓아도 온 벽을 가득 메우고도 남는다. 물론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 그런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내 탓이요 하는 게 잘하는 짓일까? 우리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우리의 병과 치료 방법을 설명해줘야 한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의무이다. 니얼 퍼거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금융계에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덕관념이 전혀 없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한다고요.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금융권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은행가가 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불량식품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불량 금융상품은 온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자 사회악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금융상품 판매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달라. 모르겠으니 다시 설명해달라.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본인의 선택이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